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6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연구소 64번째 얘기는 윤리학 형이상학 정책 칸트의 책자를 지금 네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 윤리 형이상학 정초에 본문이 지나면 이제 탐구가 있어요. 탐구하고 성찰하기가 있는데 탐구와 성찰을 함께 같이 보는 단원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탐구하기 보면 아이돌 가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랬어요.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 남자의 선정적인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작 의도가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그랬어요. 그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예요? 결국은 남자의 성적인 환상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드러내는 현상을 통해서 남자의 성적인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제작 의도가 밝혀졌대요. 이 프로그램의 출연진에는 미성년자도 대거 있었고,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넘어 성상품화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게 지금 이게 성상품화 이거는 뭐죠? 상업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다는 걸 여기서도 지금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을 제작한 담당 PD는 21일 발간된 땡땡땡 매거진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 제작 의도에 대해 남자들에게 건전한 성인물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밝혔다. 건전한 성인물 그랬어요. 건전한 성인물이란 게 19세 이상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담당 PD는 출연자를 보면 내 여동생 같고 조카 같아 귀엽다 라면서 그런 종류의 성인물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거는 19세 이상의 개념이 성인물인데 이거는 뭐예요? 내 여동생 조카 같다라는 얘기는 이건 귀엽다. 얘네들 하는 게 귀엽네. 아니면은 얘네들이 그거 재밌게 놀고 있네. 라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하나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언제? 2016년 그래요. 20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9년 전이죠. 9년 전 벌써. 자, 여기 이제 또 질문을 한번 봅시다. 위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해보자. 우리가 이러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죠. 두 번째는 칸트 입장에서 위와 같은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대해 평가해보고, 자,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칸트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얘기고, 그리고 칸트의 입장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조건에 관하여 토론해보자. 이 얘기는 칸트 입장으로서는 어디까지 이것을 허용해줄까 이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대중매체 가운데 칸트의 정언명령에 따라 비판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모든 별로 발표해보자. 칸트의 정언명령 1, 2 이게 뭐죠? 보편성의 원칙이 있고 이거는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그러한 두 번째 이 원칙을 보고서 바로 보자 이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 얘기한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있어서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 그 다음 세 번째는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답안 한번 볼까요? 예시답안 1번 성을 상품화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나는 반대합니다. 왜?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을 일단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이기보다 성적인 도구나 수단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됐죠. 성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도구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 문제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칸트의 입장을 여기에서 지금 예시 답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것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대한 칸트라면 어떻게 봤을까라는 얘기고, 그리고 칸트 입장에도 찬성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거에 보면 예시 답안 칸트는 남자의 성적인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을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성적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 다 지금 내용은 비슷해요. 도구나 수단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도 칸트의 입장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목적적 존재인 인격 미만의 존재인 물건처럼 여기는 것으로 인격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한편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격 그랬을 때 인간의 존엄성 이 측면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찬성할 수 있는 오디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여기는 그 오디션이 돼야 합니다. 둘째,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 셋째, 인간을 상대적 가치가 아닌 내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여겨야 될 것이다. 넷째,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고 존중할 것. 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우리가 일하는 데 대체되는 대체품으로 보지 말고 존중을 해라.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그 말뜻에 따라 존중을 해야 한다. 다섯째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존중할 것 등을 들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 도구화에 대한 반대 과정은 도구화의 반대의 의미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요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예시답안 봅시다. 세 번째 예시답안은 이래요. 정언명령에 따른 비판인데요. 정언명령에 따른 비판은 지금 우리 정언명령이라는 거는 보편성, 정언명령 보편성, 두 번째는 우리는 존엄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정언명령에 따른 비판 이렇게 봤을 때 보면 폭력적인 내용의 드라마는 폭력적 행위를 여과없이 보여줌으로써 은연중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뭐죠? 동물을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니 가능한 한 얘네들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퀴나스하고 칸트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서 인간들이 동물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폭력적으로 대하는 인간들이 또 다른 인간들을 폭력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폭력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칸트의 정언명령은 내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내 의지의 준칙이 그러니까 주관적인 목적이 동시에 보편적 법적이 되기를 의혹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 이 준칙에 따라서는 보편적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성 또는 보편적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해라. 이것은 우리가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도덕 원리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고 대중매체들이 폭력적인 내용의 드라마를 너나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면 사회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폭력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폭력이 만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거짓과 진실이 왜곡이 지금 만연된 사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과 진실이 왜곡이 만연된 사회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이렇게 거짓과 현실 왜곡을 많이 시켜도 아무런 죄를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돼요? 일상은 뭐예요? 거짓으로 모든 게 도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폭력적 행위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드라마는 보편화될 수 없으므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우리 사회 거짓말을 일상화됐다. 이 거짓말이 일상화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화면에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모습이 안 나와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화면은 뭐가 참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참을 구현하는 우리의 그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성찰하기 두 번째입니다. 사형은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일까? 이 사형은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이걸 사형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생활과 윤리 책자에서 이게 사형에 대해서 이게 한번 논에는 져요. 논하면서 이것으로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은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는 있는데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대상은 한 2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형을 지금 실질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죠. 자, 다음으로 또 답해보자.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사회의 어떤 선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 자신이나 사회의 어떤 선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뭐죠? 개인의 복수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선을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이랬을 때 이건 공동선이 아니죠. 공동선이 아니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일부의 편의에 의해 가해져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목적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범죄자의 형벌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이 형벌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이 형벌의 가치가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형벌은 오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가해져야 한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가해져야 한다는 얘기는 이게 공익과 그 다음에 정의의 평등성을 적용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형벌의 종류와 양 역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자, 형벌은 오직 정의 실현인데 형벌을 낸 그 사실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 이 사실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구하고 이게 싸움질을 했어요. 싸움질을 해서 서로 간에 있어서의 맞고 치고받고 하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폭행이죠. 이 폭행.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이 도둑질로만 이게 뭐였어요?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거 도둑한 적이 없습니다. 도둑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다 보니까 10년 전에 너 싸운 적이 있네. 그러면 이거 폭행죄네. 자, 폭행죄니 너는 뭐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수사를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별건 수사예요. 별건 수사.
별건 수사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 것인데 그거 이외의 것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게 좀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별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소고발이 되면 그때 당사자하고 해서 고소고발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게 폭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죠. 근데 별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은 털다 안 되면 만들어서 털겠다 이 얘기도 나오는 얘기가 이 별건 수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별건은 절대 이게 온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TV를 보다가 누가 어떤 거 대하고 저거 이게 형벌이 될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조사해갖고 쟤를 때려잡자. 그게 뭐죠? 이거는 수사를 할 때 우리는 고려의 대상이 이게 첩보. 근데 그걸 보다가 저거 첫 번에 쟤 한번 조사해보자. 이게 뭐죠? 공익성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공익성이 아니라 그 개인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개인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면 이건 철저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별건 수사고 이게 타켓 수사예요. 타켓 수사. 두 번째 칸트가 사용자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칸트의 견해를 평가해 봅시다 그랬어요. 형벌에 대한 칸트의 입장 이거 본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세 번째는 인간존엄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사용자들에 반대하는 견해 이걸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예시답안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시답안은 인간의 이성적 존재이죠. 그래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게 자율적이죠. 타율적이면 법이라고 했어요. 타율적이라는 건 법이고 자율적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자율적으로 이를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존엄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인간은 스스로 개선을 할 수 있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 배려와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지. 형벌은 이성적 존재된 인간이 자신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형벌은 뭐예요?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 있는 행동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한 형벌은 사형이다. 이게 무슨 주의죠? 이게 음벌주의인데 음벌주의 이게 이는 이대로 이제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의 사형은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함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이렇게 예시답안 인간의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게 상응하는 형벌은 뭐죠? 네가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응벌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처벌을 해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봅시다. 칸트는 사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왜? 응보주의의 입장에 따라서 응벌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응벌을 하는 게 똑같은 형태에 있어서 이제 상응하는 그랬으니까 이거를 뭐라고요? 상응하는 그랬으니까 똑같이 같은 벌을 응한다 해서 응벌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는 응보주의. 그 다음 밑에 봅시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내용이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계시다만 칸트는 사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왜? 네가 남을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 돼. 이 얘기죠. 그래서 칸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적 주체인 행위자가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익을 침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게 응보주의의 논리를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받는 고통은 잘못된 행위에 합당한 대가 그랬으니까 동일한 대가라는 거예요. 동일한 대가. 이 동일한 대가는 어디예요? 정의에 부합하고 처벌이 위법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시행될 때, 그러니까 동등한 가치의 처벌로 처리될 때 사회 정의는 실현된다고 본다. 이러한 칸트의 응보주의적 견해에 대해 찬성한다. 인간은 누구나 목적적 존재이며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게 응보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응보주의적 관점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의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니까 네가 한 대로 우리는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응보주의예요. 응보주의. 그래서 칸트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사연을 쳐다봤다 이렇게. 그다음 예시답은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를 보면 이 세 번째의 답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은 함부로 이게 버리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 이게 뭐요? 사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 인간으로서의 죄는 나쁘지만 똑같이 그렇게 응보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지님으로 그랬죠.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자, 북한산에 가면 도선사가 있어요. 거기에 청담 스님이 기거를 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판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판사로 있으면서 이제 들어온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를 한 적이 있었대요. 이 사형 선고 이후 이분이 고민을 끝에 스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베카리아는 사형은 국가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 자체는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역시 국가에서 허락해준 행위이지만 그거 역시 살인입니다. 그는 법은 살인을 방지하는데 존재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이 살인을 허락하고 있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비판하며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 때 생명을 빼앗을 권능까지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판사 입장에서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나쁜 짓을 했지만 뺏을 만치 그렇게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저 목숨을 뺏어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한 거라고. 그래서 사형은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박탈하는 잔혹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박탈하는 잔혹한 형벌.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를 해서 죽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보주의 대가가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당연히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을 해도 죄책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이러한 칸트 철학의 영향은 어디까지 갔나 봅시다. 칸트의 자율의 도덕과 인권의 철학적 토대를 확립을 했대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의 도덕을 확립한 자가 누구예요? 칸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1924년 프레이센의 케니스 베르크에서 수공업자인 아버지와 이게 경공주의 신앙이죠. 독실한 어머니의 아홉 자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칸트는 케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하다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고 그는 1755년에 그러니까 31살에 케니스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31살에. 이후 죽을 때까지 50년에 걸쳐 학생들을 가르쳤으니까 이게 뭐예요? 81세까지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는 학생들에게 철학을 배울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배워라. 철학하는 것. 이게 뭐죠? 실천을 해야 된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으면 행해라. 철학을 배울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알면은 행할 줄 알아야 되는 지행합일의 관계를 배우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철학에 관한 단편적 지식이나 정보를 배우는 것보다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을 네가 안다면 좀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쳐다본다는 거죠. 칸트는 시계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칸트가 움직인 그 시간을 움직이는 것을 거의 같은 시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계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칸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시간을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철학자의 길로 불리는 보리수 나무가 있는 작은 길을 향해 걸어가면 이웃 사람들은 정확히 3시 반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김없이 매일 8번씩 이 길을 왕복했고 일생에 걸쳐 단 2번이 이 규칙 생활을 어겼대요. 이 2번. 하나는 루소의 에밀을 읽다가 또 하나는 산책이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이러한 2가지 사건에 대해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밑에 봅시다. 칸트는 근대서양 사상의 양대 주류인 칸트가 뭐냐면 합리론의 거의 대가예요. 이성주의. 그래서 이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 이 대륙의 합리론이 이 칸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영국의 경험론은 휴엄, 베이컨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합리론은 집대성하여 비판 철학을 확립했죠. 그래서 경험론의 지식은 경험에서 시작해서 교남적 일반화를 통해서 정립된다고 본데 반해 합리론은 지식이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원리로부터 그러니까 뭐죠? 근본으로부터 영역적 추론을 통해 정립된다고 보았다. 이때 영역적 추론이라는 거는 연기론에 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칸트는 이 양자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지식은 경험에서 시작하지만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 경험을 선언적인 이성에 의해 종합함으로써 이때 선언적 이성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종합함으로써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자, 이제 칸트의 묘비는 어떻게 써있나 봅시다.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병탄과 외경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2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법칙이다 라는 신천이성 비판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내용인데 네 번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게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판 철학을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해서 1781년에 이것을 졌어요.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은 1787년이고 판단력 비판은 1790년대에 3대 비판 서적을 약 10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의 비판 철학은 이전의 철학 사상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사상의 역사의 새로운 길을 제시를 했고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사는 칸트라는 호수로 흘러 들어가서 그 호수로부터 다시 흘러나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서양의 철학사를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레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그 다음에 칸트의 철학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라는 호수로 흘러 들어가서 그 호수로부터 다시 흘러나온다. 칸트 이 시대의 근대 서양에 있어서의 철학은 칸트로부터 비롯돼서 칸트로부터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칸트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칸트는 보편적인 법칙과 인격에 지금 이게 제1 정업 명령이죠. 제2 정업 명령. 이 두 개의 정업 명령이 확립을 필생의 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천 이상 비판에서도 다음 구절에 알 수 있다. 도덕 법칙은 신성하다. 인간은 분명히 신성하지 않으나 도덕 법칙 신성하죠. 인간은 분명히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본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이 뭐예요? 본성의 내용은 이렇게 되지. 이게 본성의 내용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 그리고 더불어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이해 보세요. 모든 피조물 중 천에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 중 오직 인간 그리고 더불어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 오직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이고 그리고 더불어 있는 모든 이성적 피조물을 했을 때는 모든 인간들은 목적 그 자체이다. 그래서 즉 그는 도덕법칙의 주체이며 도덕법칙은 그의 자유가 지닌 자유로 말미암아 신성한 것이다. 해서 도덕법칙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철학적 토대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살고 있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주인인 하나의 주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한 존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이 존재를 우리는 민주주의의 국민의 개념이 되겠죠.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한 존재라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한 존재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의사회예요. 정의사회. 정의사회의 구현이 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존엄한 존재라는 신념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존엄한 존재 신념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렇지 존엄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높이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한 평등한 도덕적 고려, 인격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칸트의 윤리는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한 굳건한 철학적 토대를 제시해주고 있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와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세계인권선언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서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내용이죠. 우리는 인류 모두에게 원래부터 인류 모두가 원래부터 남들과 똑같은 권리와 남에게 뺏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만 이게 뭐예요? 최초의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화되는 세상의 밑바탕에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건 뭐죠? 너희들이 노력하면 이상사회, 불국토, 대동사회, 그 다음에 천국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또한 오늘날 국가들 사이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건 결국은 뭐죠?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아주 좋은 형태에 있어서의
좋은 참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죠. 유엔총회는 사회 속에 사는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본선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미 독립해 있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민뿐만 아니라 유럽 회원국들의 법적 관할 아래 있는 식민지 영토의 피식민지들의 인민에게도 이러한 권리자를 보편적으로 효과적으로 인정해주고 지켜주게 하려고 모든 인간과 모든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다. 뭐가요? 국가의 행정부와 개인의 이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지닌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는 바에 따랐고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을 했죠. 1945년 우리는 8월 15일 날 광복을 했고 1945년 5월 8일 날 독일이 패망을 합니다. 일본은 한두 달 뒤에 패망을 하긴 했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구분은 사라졌지만 위에서 인권선언이 시사하는 바는 여전히 크다.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은 칸트가 주장한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나 모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며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해외 원조나 공정무역 등에 대한 주장 역시 칸트의 주장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뭐죠? 해외 원조나 공정무역 등에 관한 것 역시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성에 입각한 그러한 일이라는 칸트의 주장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칸트의 견해를 잘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밑거름 삼아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우하고 보세요.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명령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인간이 모든 것에 있어서 헤아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근간이 된다는 것을 칸트는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선의지라는 말이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순수함 그랬으니까 그게 순수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게 선의지로 봐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칸트의 네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